2019년 10월 한국의 가장 아름답고 위험한 산맥 중 하나인 설악산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부산에 살던 40이 새해 박민수와 그의 16살 아들 박준호가 3일간의 등산 여행을 떠났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20년간 설악산을 누비며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쳐온 숙련된 등산가 박민수였기에 그들의 실종은 더욱 미스터리였다. 5년 동안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의 미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 수백 명의 수색대원, 최첨단 장비, 그리고 끝없는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2024년 야생동물연구원의 드론이 우연히 포착한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2019년 10월 15일 저녁 8시 47분 김소영은 휴대폰을 100번째 확인했다. 가슴이 조여오는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전 남편 박민수와 아들 박준호는 3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어야 했다. 다시 민수의 번호를 눌렀지만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될 뿐이었다. 내 아들아,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뒤지다가 평생 걸고 싶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설악산 국립공원 응급구조대입니다. 톰슨 레인저입니다. 제 전남편과 아들이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캠핑에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아들은 아직 16살이에요. 3일 전의 기억이 선명했다. 박민수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처의 집 앞에서 소영을 꼭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소영아, 걱정하지 마. 준호 잘 돌봐서 데려올게. 16살 준호는 아버지의 현대투싼에 가득 실린 캠핑 장비 옆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외쳤다. 엄마, 아빠가 별자리 이름도 가르쳐준대. 사진 많이 찍어올게. 일요일 6시까지 반드시 데려다 줄게. 민수가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비룡폭포 근처에서 3일 보낼 거야. 우리 준호가 몇 달 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여행이거든. 소영은 준호가 차창을 내리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 민수가 백미러로 마지막 눈인사를 보내던 그 따뜻한 시선을 기억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아서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민수는 평범한 주말 등산객이 아니었다. 20년 넘게 설악산과 지리산을 누비며 산악구조대 자원봉사를 해온 전문가였다. 준호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우리 아빠는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이글스카우트 지도자로서 수십 명의 청소년들에게 야생 생존법을 전수했던 그였다. 만약 이 세상 누구라도 소중한 아들을 설악산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준호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아버지 민수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소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 깊은 산 속에서 그녀의 전부와 같은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질문은 앞으로 5년 동안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었다. 2019년 10월 16일 새벽 6시 비룡폭포 등산로 입구에 수색구조대가 모여들었다. 서늘한 산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박민수의 파란색 현대투싼이 3일 전 그가 주차한 바로 그 자리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차문은 잠기지 않았고 시동키는 여전히 시동장치에 꽂혀 있었다. 마치 주인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 것처럼 평온했다. 형사 임일환이 오전 7시에 현장에 도착했다. 설악산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들을 수없이 다뤄봤지만 이번 건은 뭔가 달랐다. 그녀의 직감이 불안하게 속삭였다. 차량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미란이 톰슨 레인저에게 말했다. 몸싸움의 흔적도 혈흔도 아무것도 없어요. 캠핑 장비만 빠진 채로요. 등산로 출입 명부에는 박민수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10월 13일 오후
2시 30분 박민수 제함스라들 3일간 백패킹 비룡 폭포 일대. 그의 글씨체는 자신만만하고 침착했다. 곧 돌아올 사람의 여유로운 필체였다. 탐지견들이 즉시 냄새를 포착했다. 코를 킁킁거리며 흥분한 개들이 표준 등산로를 따라 1km 반을 추적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개들이 멈춰 서서 제자리를 빙빙 돌더니 완전히 냄새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탐지견 전문 훈련사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이 개들은 비가 온 뒤에도 몇 킬로미터씩 추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비가 내렸었다. 10월 14일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산을 휩쓸고 지나갔다. 뒤이어 계절에 맞지 않는 이른 눈까지 내렸다. 자연이 그들의 흔적을 지워버리기라도 한 듯했다. 48시간 동안 수색대는 비룡폭포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맴돌았지만 울창한 숲 때문에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지상팀은 모든 동굴, 대피소, 위험한 계곡을 샅샅이 확인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10월 18일이 되자 수색 범위가 50평방킬로미터로 확대되었다. 지역 언론사들이 몰려들었고 부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올라왔다. 민수가 다니던 건설회사 동료들은 휴가를 내고 수사에게 합류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형사임이라는 소영과 어려운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추락사고, 야생동물 공격, 추위에 의한 사망, 아니면 뭐요? 소영의 눈에 분노가 일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라지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수는 절대 준호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요. 절대로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가능성은 모든 관련자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해가 가장 힘들었다. 소영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런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한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공식 수색팀이 놓쳤을지도 모를 지역들을 덮으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달 수색대를 조직했다. 몇 달마다 거짓 경보가 있었다. 등산객이 그들과 비슷한 두 사람을 봤다고 신고하곤 했다. 몇 시간 떨어진 주유소의 보안 카메라가 비슷하게 생긴 남자들의 흐릿한 영상을 포착했다. 각각의 단서들은 아무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강원도의 등산 공동체는 준호와 민수의 추억을 받아들였다. 연례 추우도 등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설악산에 모여들었다. 환경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이 준호의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해가 시작되자 가장 낙관적이었던 지지자들조차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죽었어요, 소영씨. 성호가 정기적인 커피 모임 중 하나에서 말했다. 민수 형이 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연락했을 거예요. 저 위 산에서 뭔가 일어난 거예요. 보험회사는 참을성이 없어졌다. 법적 사망 선고는 일반적으로 7년의 부재를 요구하지만 위험한 상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세 번째 해까지 소영은 슬픔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다. 상담 세션들이 도움이 되었지만 질문들은 결코 그녀를 갉아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들은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을까? 네 번째 해에 증가하는 법적 압력과 자신의 감정적 탈진에 직면하여 소영은 마침내 사망 선고에 동의했다. 서류 작업은 2023년 3월에 처리되었다. 실종된 지 거의 4년 후였다. 2억 원 보담금은 준호의 법적 후견인으로서 소영에게 지급되었다. 그녀는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저축에 넣었다. 그 돈은 피 같은 돈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극에 대한 대가였다. 한편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천지영 박사는 모든 것을 바꿀 드론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구는 원격 황야 지역, 전통적인 현장 작업에는 너무 위험한 장소들의 반달 가슴곰 개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드론이 곧 한국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실종 사건 중 하나를 2024년 9월 23일 천지영 박사가 비룡폭포에서 8km 북동쪽으로 떨어진 외딴 능선에서 드론을 띄웠다. 그녀가 조사하던 지역은 박민수 수색 당시 한 번도 탐색되지 않은 곳이었다. 너무 외딴 곳이고 너무 위험하며 기존 등산로 체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형은 잔혹했다. 수세기에 걸친 물의 침식으로 깎인 가파른 계곡들, 대부분의 햇빛을 차단하는 울창한 숲, 숙련된 암벽 등반가도 죽일 수 있는 산사태들. 오후 2시 47분 그녀의 모니터에 무언가가 지형의 주의를 끌었다. 대부분의 등산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계곡에서 드론의 카메라가 자연에 속하지 않는 기하학적 형태들을 포착했다. 저게 뭐지? 그녀가 카메라 초점을 맞추며 중얼거렸다. 그 형태들은 숲의 성장으로 덮여 있었고 위에서 봐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인공적이었다. 직사각형 형태들, 방수포나 대피소 자료처럼 보이는 것들. 지영은 즉시 톰슨 레인저에게 연락했다. 5년 전 소영의 절망적인 전화를 받았던 바로 그 레인저였다. 이 좌표에 구조팀이 필요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틀 후 전문 구조팀이 계곡으로 하강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설명을 거부했다. 정교한 캠프 사이트가 황야에서 조각되어 있었다. 임시 설치가 아니라 장기간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무언가였다. 가지와 돌로 보강된 기대어 선 대피소, 신중히 배치된 돌들로 둘러싸인 화덕, 곰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무에 매달린 식량 저장 용기들, 그리고 캠프 사이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은 소영이 5년 전 제공한 목록과 일치하는 캠핑 장비였다. 그들이에요. 톰슨, 레인저가 무전으로 확인했다. 박민수와 준호의 캠프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수와 준호는 어디 있었을까? 팀이 즉각적인 지역을 수색했고 그들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위장 방수포 아래 숨겨져 돌로 눌러져 있고 날씨로부터 보호되어 일기장이 있었다. 가죽으로 묶인 책은 박민수의 필체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항목은 2019년 10월 13일 그들이 사라진 날이었다. 마지막 항목은 2020년 3월 20일이었다. 그들은 황야에서 5개월 동안 살아남았던 것이다. 이틀 후 전문 구조팀이 계곡으로 로프를 타고 내려갔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설명을 거부했다. 정교한 캠프 사이트가 황야 깊숙한 곳에 조각되어 있었다. 임시 설치가 아니었다. 장기간 생존을 위해 지어진 무언가였다. 나뭇가지와 돌로 보강된 기댄 대피소가 있었다. 신중하게 배치된 바위들로 둘러싸인 화덕이 있었다. 곰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무 높은 곳에 매달린 식량 저장 용기들이 있었다. 캠프 사이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은 소영이 5년 전에 제공했던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캠핑 장비들이었다. 맞아요. 톰슨 레인저가 무정의로 확인했다. 박민수와 준호의 캠프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수와 준호는 어디에 있었을까? 팀이 주변 지역을 수색하다가 그들의 혈액을 얼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위장용 방수포 아래 숨겨져 있고 돌들로 눌러져 있으며 날씨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채로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가죽으로 제본된 그 책은 박민수의 송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기록은 2019년 10월 13일자였다. 그들이 사라진 바로 그날. 마지막 기록은 2020년 3월 20일자였다. 그들은 황야에서 5달 동안 살아남았던 것이다. 2024년 9월 27일 오후 6시 형사 이미란이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을 찾았어요. 살아있나요? 소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 수준이었다. 아니요. 하지만 답을 찾았어요. 속초 경찰서 회의실에서 미라는 민수의 일기를 첫 번째 기록으로 펼쳤다. 2019년 10월 13일. 준호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적어도 우리가 계획했던 방식으로는. 나는 소영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빚은 내가 말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양육비 집행청에서는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감옥에 갈 수는 없어. 준호를 혼자 둘 수는 없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소영의 손이 전 남편의 글을 읽으며 떨렸다. 그가 이것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가 사라지기로 계획했다는 것이다. 미라는 다음 기록으로 넘어갔다. 2019년 10월 14일, 오늘 준호에게 우회로에 대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캠핑 여행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계곡에 3주 동안 물품을 비축해왔다. 음식, 물, 정수, 알약, 겨울 장비. 준호는 아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더 오래 캠핑할 수 있어서 기뻐한다. 초기 기록들은 신중한 계획과 법적 문제를 피하려는 절망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민수는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준비를 해왔다. 그는 오프그리드 생존법을 연구하고 외딴 장소들을 확인하며 체계적으로 물품을 비축했다. 하지만 준호는 자발적인 참여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2019년 10월 20일, 준호가 언제 집에 가느냐고 묻고 있다. 법적 문제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는 화가 나고 무서워한다. 나를 이기적이라고 불렀는데 내 생각에는 그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무슨 선택이 있었겠는가? 감옥은 아무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2019년 11월 2일, 준호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다. 그의 스카우트 기술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 그는 내 것보다 더 나은 물 수집 시스템을 만들었다. 여전히 매일 엄마에 대해 묻는다. 나는 안전할 때 그녀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겨울 기록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생존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준호의 분노는 점차 수용으로, 그 다음 협력으로 변했다. 2019년 12월 25일, 준호가 소립과 나무 껍질로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어 주었다. 엄마가 그립다고 했고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우리 둘 다 살이 빠지고 있지만 버티고 있다. 준호가 이곳에서 남자가 되어가고 있다. 2020년 2월 10일, 오늘 또 수색 헬리콥터를 보았다. 준호가 신호를 보내고 싶어 했다. 나는 우리가 다음 행동을 계획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를 설득했다. 준호가 내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3월에 어조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2020년 3월 15일, 모든 것이 망가졌다. 준호가 장작을 모으러 절벽에서 떨어졌다. 로프 고정장치가 실패했다. 30m 아래 바위 위로 떨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에게 도착했지만 그의 부상이 너무 심하다. 우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것은 내 잘못이다. 미라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다. 다음 기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2020년 3월 16일, 준호가 일출과 함께 죽었다. 나는 밤새 그를 안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였다. 나는 그가 사랑했던 산들을 볼 수 있는 곳에 그를 묻었다. 내가 한 일과 함께 살 수가 없다. 회의실은 소영의 조용한 흐느낌을 제외하고는 고요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소중한 준호가 아버지의 품에서 죽었다. 그것도 그렇게 멀리, 그렇게 혼자서. 2020년 3월 20일, 이것이 내 마지막 기록이다. 소영아, 네가 이걸 읽는다면 내가 준호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걸 알아다오. 나는 그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생각했다. 대신에 나는 그를 죽였다. 이제 그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 일기 기록들을 바탕으로 구조팀은 계곡을 내려다보는 능선에서 준호의 매장지를 찾았다. 민수는 그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신중하게 돌무더기를 쌓아놓았다. 16살 소년의 유해가 아버지가 묘사한 바로 그곳에서 발견되었다. 민수의 시신은 캠프 사이트에서 3km 떨어진 200m 절벽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추락은 명백히 의도적이었다.
그는 준호의 죽음을 나흘 동안 견딘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시관의 보고서가 그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둘 다 2020년 3월에 죽었다. 그들이 황야에서 5달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준호의 죽음은 사고였다. 형사 이미란이 모인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그가 장작을 모으는 동안 등반 고정 장치가 실패했다. 민수의 죽음은 자살이었다. 이 계시는 모든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황폐화시켰다. 소영은 슬픔, 분노, 그리고 가슴 아픔의 복잡한 혼합을 느꼈다. 그녀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기적인 도망 결정 때문에 죽었지만 그녀는 또한 민수의 절망과 그가 자신을 위해 만든 불가능한 상황을 이해했다. 민수의 형 성호는 형의 선택들과 씨름했다. 민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끔찍한 결정들을 내린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준호의 여자친구 수미는 준호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들을 다르게 기억했다. 그는 캠핑 여행에 대해 신이 나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다. 준호는 민수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새로운 몸으로 시되는 모험에 대해 수상한 언급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호가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보험 조사는 복잡했다. 민수는 기술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함으로써 사기를 저질렀지만 그는 또한 진짜로 죽어 있었다. 보험회사는 궁극적으로 명백히 무고한 피해자였던 소영에 대해 형사 고발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적 여파는 복잡했다. 민수의 빚들은 그와 함께 죽었지만 도덕적 질문들은 남아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압도된 사랑하는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이기적인 남자였을까? 공동체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민수를 상황에 압도된 비극적인 인물로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무모한 결정들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야기한 범죄자로 여겼다. 소영은 자신조차 민수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악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대구일보에 말했다. 그는 부서져 있었어요. 절망적인 사람들은 절망적인 선택들을 해요. 발견은 정신 건강, 재정적 압박, 그리고 가족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민수의 비극이 사라지는 대신 도움을 요청했다면 예방될 수 있었을까? 민수의 상황, 압도적인 빚, 법적 문제, 가족의 압박은 비극적으로 흔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과 함께 황야로 사라지지 않는다. 민수의 실수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사건을 연구한 가족 위기 상담사 김영희 박사가 말했다. 그는 사라지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았는데 다른 해결책들이 존재했을 때 말이에요. 소영은 보험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양육비 위기에 직면한 가족들에게 긴급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준호 추모 기금을 설립했다. 그 기금은 수십 개의 가족들이 민수를 소모한 절망을 피하도록 도왔다. 그녀는 또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혼한 아버지들을 위한 더 나은 정신 건강 자원을 위해 옹호했다. 민수가 누군가와 이야기했다면 상담사, 지원그룹, 심지어 그냥 친구라도 아마 다른 선택들을 보았을 거예요. 민수의 동생 성호는 결국 형의 기억과 평화를 찾았다. 민수 형은 이 세상에서 준호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는 끔찍한 선택들을 했지만 사랑이 그의 동기였어요. 그것이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2024년 추운 10월 아침, 실종된 지 정확히 5년 후 소영은 부산 영락공원 묘지에서 준호의 묘석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침내 함께 묻혔다. 그들의 5년간의 분리가 끝났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동료 등산객들, 준호의 동급생들, 민수의 동료들, 그리고 수년 동안 이야기를 따라온 지역사회 구성원들. 소영의 추도사는 절망이 그를 소모하기 전 그녀가 기억하는 민수의 초점을 맞췄다. 민수는 준호에게 야외를 사랑하는 법, 자립하는 법,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 교훈들이 그들을 불가능한 조건에서 5달 동안 살아있게 해주었어요. 민수의 마지막 실수가 그가 16년 동안 좋은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지우지는 않아요. 소영은 간호사로서의 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최악의 순간들을 통과하도록 돕는 데서 목적을 찾았다. 그녀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고 준호의 기억을 기리고 다른 가족들이 비슷한 비극을 경험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그녀의 에너지를 집중했다. 조용한 저녁들에 그녀는 때때로 그들의 생존과 관련 없는 민수의 일기 기록들을 읽었다. 그가 준호의 지능, 유머, 성장하는 성숙함에 대해 쓴 구절들. 그 기록들은 두려움과 절망이 그를 파괴하기 전에 민수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민수를 용서해요. 그녀가 지금 말한다. 그가 한 일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가 내가 치유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준호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할 거예요. 산들은 5년 동안 그들의 비밀을 지켰지만 기술과 끈기가 마침내 진실을 드러냈다. 때로는 가장 믿기 어려운 발견들이 우리가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결국 민수는 자신의 소망을 얻었다. 그와 준호는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누구도 치러야 할 것보다 더 높았다. 설악산은 여전히 등산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경험을 찾는 가족들을 맞이한다. 비룡폭포는 변함없이 흘러내리고 계절들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대로 순환한다. 하지만 이제 그 산들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 사랑과 절망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구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천지영 박사는 그녀의 반달 가슴곰 연구를 계속한다. 그녀의 드론들은 여전히 설악산의 외딴 계곡들 위를 날아다닌다. 때때로 그녀는 그 운명적인 9월 날을 생각한다. 과학적 발견이 어떻게 한 가족의 5년간의 고통을 끝낼 수 있었는지. 톰슨 레인저는 은퇴가 가까워 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무정이 옆에서 잠들 때가 있다. 수색구조소 업무에서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안다. 하지만 이 한 번만큼은 산들이 마침내 그들의 비밀을 포기했다. 소영에게 있어서 치유는 계속되는 과정이다. 어떤 날들은 다른 날들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간다. 준호의 기억을 안고 민수를 용서하며 그리고 비극이 다른 가족들을 찢어놓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일하면서